자꾸만 이렇게 옛날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연세 드신 분들 자꾸만 옛날 얘기하시는 게 저도 잘 이해가 되는데요. 이 컴퓨터가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를 사실 생각을 해보고 그런 바탕에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거는 그 일반인을 위한 교양 강좌를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그 데이터를 다루는 물건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대충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얼마쯤 있냐, 우리가 앞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커질 것이냐, 뭐 이런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서 컴퓨터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지금 디지털 데이터가 얼마쯤 있는지 아세요? 우리 인류가 지금 갖고 있는 전 세계? 네, 전 세계. 제가 여기다 써놓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엑사라는 게 10의 18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의 22승 바이트쯤입니다. 이거가 대부분 어디 있냐면은 저기 데이터 센터에 있겠죠. 서버에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지금 서포트하는데 전기를 얼마나 쓰냐면은 되게 발전소 한 3, 40개 정도 씁니다. somehow 뭐 그럴듯한 숫자이죠. 여기 이제 그 앞으로 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물론 이제 최대치의 추정이긴 합니다만은 그 양이 이제 오보다 한 100만 배쯤 늘어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감이 좀 있으신가요? 20년 있다가 지금 데이터 한 100만 배쯤 늘어난다? 뭐 익스포넨셜 증가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요, 그 데이터의 양이 그대로 증가하는데 지금 컴퓨터 시스템을 서포트하는 파워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파워가 100만 배를 더 쓴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발전소 한 3, 40개 정도가 지금 있는 데이터를 서포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데이터 양이 100만 배가 늘어나고 파워 에피시시가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면 발전소가 몇 개 있어야 되죠? 네, 3천만 개가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요, 저기 이제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옛날에는 이제 그냥 하나하나 더 해서 2개였는데 그냥 하나하나 더 해갖고 3시 되기도 하고 4시 되기도 하고 10이 되기도 하고 별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황당한 숫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랜지스터 그만큼 있는 양 가지고 그 컴퓨터가 이제 프로세싱 한다는 건 트랜지스터 껐다 켰다 한다는 소리인데, 대충 그 해에 물론 이제 역시 또 최대치의 예측이긴 합니다만은 토탈 전 세계 모든 컴퓨터가 트랜지스터 껐다 켰다를 몇 번 하느냐를 예측을 해보면 대충 이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전혀 감이 없는 숫자이긴 한데요. 지금 그 트랜지스터를 한번 껐다 켰다 하는데 대충 드는 에너지가 이 정도 됩니다. 0.1 피코줄쯤 됩니다. 역시 감이 없는 숫자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곱하면 이만큼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의 에너지냐면요, 그 시점에 인류가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의 100배입니다. 100배. 이거를 발전소에 계속 환산하면 1000억 개가 나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컴퓨터 지금처럼 계속 발전을 시키면은 이 인류가 이제 지구를 막아때릴 거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을 끄집어냈냐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황당한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이제 원칙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제 보면은 아까 제가 요런 숫자가 이제 문제인데, 요 숫자를 만들어낸 게 요거하고 요거거든요. 요거가 요거 곱하면 요거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문제가 있고 요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둘 다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줄여가지고 컴퓨터가 쓰는 총 에너지를 이제 줄여야 그야말로 인류가 생존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 못하면 이제 아마 정보가 나서갖고 뭐 인터넷도 못하게 하고 뭐 휴대폰을 영화 보는 거 못하게 막 그럴 겁니다. 빅데이터 이런 거 못하게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도대체 왜 이러냐, 또 왜 이러냐, 요건 뭐 줄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제가 처음 한 게 아니고요, 이런 쪽에 공부를 해보면 참 뭐랄까 소위 자괴감 느껴지는 게 뭐냐면, IBM에 있는 저희 할아버지들이요, 60년대, 70년대 이런 연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란다우라는 분이 이제 IBM에 있는 분인데 1961년 그러니까 저 태어나기 3년 전인데요. 그때 이런 논문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비가역성과 열의 발생 뭐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요. 이제 무슨 소린가 하면은 아니면 우리가 이제 1을 0으로 바꾸고 0을 1로 바꾸는 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제 지금 컴퓨터가 하는 연산인데 그거를 할 때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하냐에 대한 좀 연력학적인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건데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게 연산이 되려고 그러면은 계속 이제 리버스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을 0으로 바꿔놨는데 리버스업을 하면 지가 0으로 다시 1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연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 리버스업을 해야 되고 어떤 프로세스가 이 리버스업을 하는 얘기는 할 수 없이 에너지를 쓴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 써야 되는 최소 에너지가 얼마냐? 요겁니다. 요건데요. 엔트로피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되게 복잡한 개념인데 둘 중에 하나를 픽업할 때 만들어진 엔트로피는 KLNE입니다. 그리고 그걸 에너지로 환산하면은 그때 이제 그런 동작이 일어나는 온도를 곱하면 그게 이제 그냥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둘 중에 하나를 픽업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가 요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상원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 볼트만 나왔으니까 이만큼 나와요.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요. 아까 제가 그 한 번 계산하는데 C-13승이라고 했거든요. 그거 이제 1억 배가 작은데 실제로는 이제 사람은 그렇게 못하고 이거보다 거의 1억 배가 큰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전기 신호를 검출을 한다면 어떤 전선에다가 전압을 가해놓고 내가 여기다 신호를 덤프를 했을 때 전압이 얼마나 흔들리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선이 갖고 있는 전압이라는 가만히 있질 않고요. 여기 상온에 출렁출렁하고 있어요. 열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높이가 얼마냐면 25mV거든요. 그러면 25mV보다 최소한 몇 배는 큰 신호를 만들어내야 사람이 이게 1이구나 0이구나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한 번 프로세싱 할 때 쓸 수 있는 에너지 미니멈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걸 계산해 보면 대충 이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온의 에너지가 있는 한은 이 이하로 떨어뜨리기가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20년 지나면 이거보다는 10배에서 100배씩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 배의 마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갈 길은 멀고 그 차이는 사실 거의 극복이 안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죠. 10에 40승. 라고 한 숫자를 이제 줄여야 되는데 도대체 왜 10에 40승이 나오냐? 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는 분? 외국 사람? 네, 알람 튜링이죠. 이거 네, 몇 년 전에 영화 1인 음악 게임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알람 튜링의 삶을 그린 영화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앨런 튜링이고요. 오늘날 컴퓨터를 튜링 머신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컴퓨터의 이제 원형을 제시하는 건데요. 그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튜링이 이제 이 컴퓨터를 만들게 된 원동력은 사실은 전쟁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이전에 보면 이제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 튜링이 컴퓨터를 만들게 된 가장 기본적인 논문을 쓰게 한 원동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비드 힐버트라는 분인데요. 우리 저기 수학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뭐 힐버트 위상공간 뭐 이런 거 예, 그 아시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1890 몇 년대 말에 이제 그 교팅겐 대학 수학과 학과장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수학계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를 주창을 하셨냐면은 저기 이제 형식주의라고 하는 걸 주창을 하셨는데요. 형식주의가 뭐냐면 우리 수업 배워보면 뭐 저기 리니어 엘지브라도 배우고 뭐 미적분도 배우고 하는데 증명하는 거 배우잖아요. 네. 삼각형의 내각을 하면 180도다. 그거 증명하는 거 배우잖아요. 이거 어떻게 증명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거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지구상에서 삼각형을 그리면 그 내각의 합은 절대로 180도 안 되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공면이기 때문에 180보다 큽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이 형식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수학적인 명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형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찾아내면 굳이 어떤 새로운 명제가 주어졌을 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려고 고생하지 말고 거기다 딱 집어넣어서 쭉쭉 돌려서 이게 참모가 거짓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형식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항상 젊은 사람들이 문제죠. 이제 25살짜리 쿠트 게넬이라는 이제 헝가리 출신 수학자가 수학대회에서 저기 이제 불완전성 정리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놓은 게 아무리 잘 정리된 형식이 있어도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할 수 없는 공리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했어요. 제 생각엔 수학하는 사람들 참 할 일 없는 사람들. 그거를 이제 그게 나온 게 1925년이었는데 그때가 아마 이제 그 인류의 과학적인 인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뭐 아인슈타인, 뭐 막스 본 이런 분들이 막 활동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새 같았으면 그런 게 이제 학교에 나오면 순식간에 광석으로 퍼지는데 이때만 해도 이게 뭐 다 우편으로 전달되는 시대라 가지고 이 얘기가 이제 그 앨런 튜링의 선생님 귀에 맥스 뉴먼이라는 분인데요. 귀에 들어가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맥스 뉴먼이라는 분이 이제 그때 앨런 튜링이 캠브리지 대학 수학과 학생이었었는데 그때 그 자기 선생님이 그걸 듣고서 강의를 개설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개설하고 튜링이 그 강의를 듣고서 자기 나름대로 그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 왕립 수학회지에 1936년에 발표를 한 논문인데 제목이 참 철학적입니다. On computable numbers with an application to the 2D Entscheidungs proble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Entscheidungs problem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독일어인데요. 수학 명제 자동 생성 문제라는 뜻입니다. 수학 명제 자동 생성 문제. 그래서 제목을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계산 가능한 수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이 수학 명제 자동 생성 문제에 응용해서 라는 제목의 논문을 내놨는데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수학 명제 자동 생성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요. 이 논문에서 이제 이 앨런 튜링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튜링이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런 그 불완전성 정리를 자기 나름의 논리로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소위 이런 기계를 하나 상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유니버셜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데 별거 아니고 여기 테이프에 이제 일괄형이 쭉 찍혀 있고요. 요 중간중간에 뭐 에스터리스크도 있고 뭐 이게 스타도 있고 해서 한 7가지 어떤 기호가 있었어요. 그런 기호가 이제 뭔가 지시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괄형은 데이터거든요. 그러면 이 컨트롤 디바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사람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가고 이 컨트롤 디바이스가 여기는 일과형을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0이 2개 나오고 1이 나오면 1을 앞으로 당기라든지 뭐 그런 어떤 명령을 이메일 명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이 튜링이 증명한 게 뭐냐면 그런 어떤 특정 태스크를 정의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스페시픽 튜링 머신이라고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 이 기계를 스페시픽 튜링 머신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기계를 만들면 이 기계는 모든 스페시픽 튜링 머신이 갖고 있는 태스크를 다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유니버셜 튜링 머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니버셜 튜링 머신을 가지고 이제 이 스페시픽 태스크를 과연 수행할 수 있는 걸 막 증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논문의 핵심이 뭐냐면 아무리 잘 정의된 유니버셜 튜링 머신이 있어도 어떤 스페시픽 태스크가 끝이 날지 끝이 나지 않을지를 판별할 수 없는 그런 스페시픽 태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프루트 게델의 이제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을 한 건데요. 역시 우리는 다행히 관심을 안 가져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되냐면 요게 오늘날의 컴퓨터하고 똑같거든요. 뭔 소리냐면은 컴퓨터라고 하는 게 이게 데이터가 옛날에 테이프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테이프를 좀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게 하드디스크에 지나지 않고요. 그 하드디스크를 좀 더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낸드 플래시 갖고 이제 만든 거고요.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요거 하는 일이
요 데이터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1과 0을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막 바꾸다 보면 덧셈도 되고 곱셈도 되고 막 이상한 별게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컴퓨터인데요. 단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면은 얘는 엄청 빠른데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효과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소위 DRAM이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고 데이터 프로그램에서 다 앉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를 불러가가지고 이제 막 한 다음에 끝나면 여기서 딱 저장했다가 다시 필요한 불러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계산 끝! 그래서 여기다 저장을 컴퓨터 끄고 요게 이제 지금 컴퓨터가 하는 일인데요. 요게 보면 똑같잖아요. 그 데이터 들어오고 프로그램 따라가고 요게 데이터 순서를 바꾸고 다시 여기다 저장.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컴퓨터를 튜링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튜링한테 엄청 고마워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튜링을 원망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그거 왜 1과 0을 써가지고 했냐고. 그거 1부터 10까지 썼으면 좀 좋았을 텐데 1부터 0부터 9까지 썼으면 그좀 좋았을 텐데 1과 0을 썼으니 이진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진법을 쓰다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게 10진법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뭐 인도 사람은 13진법을 쓰고 있는데 그걸 이진법으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꿔 계산하고 다시 또 10진법을 바꾸고 이러느라고 데이터를 엄청 프로세싱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요 뒤로 넘어가면 조금 더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10에서 40분만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 1과 0을 이용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0, 1, 2, 3진법을 이용한 연산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너무 멀리 왔어요. 그거를 이진법을 집어치우고 3진법을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프라이스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워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진법의 세상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이진법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왜 이거냐라고 이걸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요. 빨리 넘어가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컴퓨터의 모양을 이제 다시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그림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맨 위에 있는 거는 빼쭉하는 빼쭉할수록 속도도 빠르고요. 이제 용량은 작습니다. 밑에 있는 거 넓적할수록 속도는 느리고 용량은 큽니다. 그래서 이 CPU라고 하는 건 잘 아시는 게 연산을 하는 거죠. 1과 0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면은 그 결과를 여기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느리니까 중간에 사실 버퍼를 하나 두는 건데요. 이걸 그래서 DRAM이라고 하는 다이내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워킹 메모리라고 해요. 이게 이제 프로세싱 하는 유닛은 메모리 기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뭘 만들어내면 얼른 여기가 받아들이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 사이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녀석이 지금 보면 저희 노트북이가 CPU가 한 기가헤르츠가 아니라 동작하거든요. 트랜지스터가 1초에 대략 한 20억 번 정도 꺼졌다 켰다 하는데 얘는 초에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기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오다쯤 느려요. 그래서 데이터를 마구 쏟아내면은 얘가 다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버퍼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캐시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는 사실 CPU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완성만 써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데이터를 점점 더 많이 쓰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도 속도 차이가 커서 중간에 뭘 하나 집어넣자. 그래서 이런 걸 소위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걸 인텔이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게 한 10년 됐습니다. 근데 잘 안 됐죠. 왜냐하면은 이 DRAM 메이커들이 워낙 막강해가지고 뭐 이런 거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슬슬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큰 어떤 위협 요인인데요. 요거 지금 이제 인텔 웹페이지에서 제가 다운로드. 여기 보면 여기 옵테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옵테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텔이 2015년에 새로 개발해서 내는 DRAM을 대체하고자 내는 어떤 새로운 메모리의 제품명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내는 거는 여기 플래시 메모리, 그래서 랜드 플래시 메모리를 좀 이렇게 대체를 해보려고 내놨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왜 잘 안 됐냐면은 역시 랜드 플래시의 강자가 있잖아요. 삼성, 도시바,
뭐 하이닉스 뭐 이런 데를 도저히 못 쫓아가가지고 결국 이제 이 메모리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이득은 한 빗을 저장하는 돈이 얼마나 적게 드느냐 그건데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지금 뭐 거의 10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택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반도체 판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D램 마켓을 좀 줄이고 자기들이 만든 새로운 프로덕트에 이제 마켓을 키우려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인텔은 CPU를 만드는 거잖아요. CPU가 이제 컴퓨터의 두뇌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손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뇌가 하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뇌를 다시 디자인해가지고 손발을 바꾸면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올 초에 내놓은 인텔 최신 CPU가 옵테인을 기본으로 하는 메모리를 옵테인을 기본 메모리로 쓰는 아키텍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SRAM을 캐시로 쓰는 것처럼 옵테인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 갖고 D램이 캐시 역할을 하는 그런 식의 아키텍처를 가지는 CPU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나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큰일 났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 아직 괜찮냐면 이렇게 생긴 시스템을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옛날처럼 생긴 시스템을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어요. 그 대신 이제 메모리 용량은 비슷하게 만들어야죠. 그래놓고 이제 벤치마크를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서버에 가보면은 저 데이터 센터에 가보면 열 몇 가지 그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일반 유저라 그러면은 뭐 파워포인트 얼마나 빨리 돌아가냐, 이메일 얼마나 잘 되냐, 뭐 그런 식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어떤 그 태스크를 테스트하는 벤치마크들이 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쭉 테스트를 해보면 지금 현재는 D램 온리 시스템보다 이 시스템이 5% 정도 평균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이게 만약에 D램 온리 시스템보다 좋아졌다면 우리는 큰일 났어요.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이 글 뒤에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D램이 중요해졌느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첫 번째 클루는 뭐에 찾으셨냐면 시장의 변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 처음 와가지고 강의를 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98년, 99년, 98년 처음 왔었는데 그때 강의할 때 전체 메모리 전체 반도체 시장의 크기가 대충 한 2,50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3,000억 달러라고 유지가 됐잖아요. 최근에 이게 이제 거의 5,000억 달러가 됐습니다. 작년에 4,900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배 좀 못되게 성장을 했죠. 근데 이 4,000억 달러일 때는요, 메모리 포션이 15%였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이제 D램이었습니다. 그래서 450억 달러 하다가 이게 지금 5,000억 달러가 되니까 이게 30%로 됐어요. 그래서 메모리 시장이 1,500억 달러가 됐어요. 대충 1,000억 달러가 D램 500억 달러가 됐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메모리는 3배는 이렇게 커졌는데 반도체 전체 시장은 2배가 안 커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 시장의 드라이버가 메모리라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여기 제목이 보면은 장표의 제목이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컴퓨터하고 신이 만든 컴퓨터를 비교하자. 제가 좀 건방을 떨었는데요. 요게 이제 제가 만든 그래프인데 요게 진화에 따른 그래프인데 요게 지금 이제 뭔가 벌레고요. 요거는 파리, 요거는 꿀벌, 요거는 쥐, 요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쪽 축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런 그 동물들이 갖고 있는 뇌 안에 있는 뉴런의 개수입니다. 이쪽 축은 시냅스의 개수입니다. 그럼 이제 뉴런과 시냅스를 사실 CPU와 메모리를 1대1 대응시키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굳이 비교를 하라면은 뉴런은 CPU와 좀 비슷하고 아무래도 연산을 하는 유닛이고요. 시냅스가 이제 뭔가 정보를 저장을 하는 유닛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라면 그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로그 플러스를 하면은 세상 모든 거 다 로그 플러스 하면 대부분 다 직선 나오잖아요. 여기다 이제 예외가 아니라고 직선이 나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게 기울기가 1이거든요. 요걸 따라갔으면은 그 동물이 이제 고등해지면 고등해질수록 시냅스가 늘어나는 속도하고 뉴런이 늘어나는 속도가 같다라는 뜻인데 요 기울기가 지금 로그 플러스 1.5입니다. 이게 이제 시냅스가 더 빨리 늘어났거든요. 이게 왜 이럴까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답은 이렇게 생각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동물이 고등해지면 뇌의 크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뇌의 지름을 D라고 하면 이 뇌의 표면적은 D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죠. 근데 뇌의 부피는 D의 3승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그럼 그 비율을 찾으면은 로그 플러스 비율 1.5가 되는 거 맞죠? D의 제곱분의 D의 3승이면 D의 1.5승이잖아요. 즉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이 동물의 뇌의 직경이 커짐에 따라 갖고 시냅스의 개수가 더 빨리 늘어난다라는 뜻인데요. 그게 기울기 1.5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지나친 오버 심플리피케이션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뉴런은 이게 계속 신호를 내는 거거든요. 전기 신호를 계속 내기 때문에 열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다 하다가 머리가 뜨끈뜨끈해지잖아요. 진짜 이게 머리가 열을 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열을 많이 내는 유닛이 뇌의 깊은 데에 있으면 우리 뇌를 뜨뜻하게 달구다가 쿠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 뇌가 죽어요. 할 수 없이 이 많이 신호를 내는 뉴런 같은 유닛은 뇌 표면에다 배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뇌 피질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배치되는, 이렇게 고등 생각을 하는 것들이 피질에 배치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즉 열을 잘 발산시켜야 우리가 스스로를 죽이지 않고 연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스냅스는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정보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열을 그렇게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부피만큼 늘어나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뭐를 의미해 주냐면 인지를 가진 동물이 고등해질수록 그 기억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신을 따라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제가 대학원 들어가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때 그 PC가 처음 나왔었어요. 뭐 XT, AT 이런 거 처음 나왔는데 지금 컴퓨터하고 비교해보면 CPU의 성능은 대개 한 1000배쯤 좋아졌습니다. 근데 메모리는 약 10만 배쯤 좋아졌어요. 즉 뉴런이 증가하는 것보다 시냅스 증가가 더 빠른 것처럼 연산 능력이 좋아지는 것보다 메모리 능력이 훨씬 더 빨리 증가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훌륭한 계산을 하고 훌륭한 뭔가 인지 기능을 수행하려고 그러면 메모리가 좋아요. 그래서 현재의 CPU하고 D램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 개수를 비교를 해보면 되게 이미 이제 D램이 메모리에 있는 트랜지스터 개수와 CPU에 있는 트랜지스터 개수보다 10배에서 100배쯤 크거든요. 이 컴퓨터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의 시냅스하고 뉴런의 비는 지금 10만배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 길이 멀었죠. 다시 말해서 메모리가 더 빨리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 딴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기억을 찾아서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에릭 캔들이라고 2001년인가 노벨 생리학상 받으신 분이 자서전인데 노벨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노벨 재단에서 돈 대주고 자서전 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유태인이고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갖고 이제 전쟁이 나치가 쳐들어오니까 미국으로 탈출을 해갖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옛날에는 심지어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과연 뇌가 맞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조차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1800년대, 1900년대인가 실험을 했던, 1900년 언제 실험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마 교수였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들 쭉 모아놓고 야, 지금부터 내가 손가락 들어 라는 명령을 내릴 텐데 내가 명령을 내리면 손가락을 들어.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이분이 이제 학생들 머리에 이렇게 점크를 뽑아가지고 어디서 손가락을 들어라는 명령이 나오는가를 이제 디텍트를 하는 겁니다. 사실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점크를 뽑아놓고 딱 들기 전에 어디선가 신호가 탁 나오면 그거 여기가 이제 이 전기 신호를 손가락을 들어라는 명령을 내리는 그 뇌세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어떤 특정 행동을 지배하는 뇌세포는 특정 위치에 있다라는 지금 보면 아주 바보 같은 그런 실험을 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그분이 하면서 이제 뭐를 알게 됐냐면 실제로 전기 신호가 탁 나오고 나가지고 1초 있다 손가락을 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신호가 가는데 1초가 걸린다는 소리인 거죠. 뭐 써마 그런 거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전기 신호가 가는데 그냥 엄청 빨리 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뇌가 사람 행동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뇌가 어떤 신호를 내릴 때 그게 퍼져갖고 그 40까지 가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손가락을 들어 그게 1초가 걸린다. 그게 여기서 나온다. 알았어요. 그거 별거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 그 연구실 이어받은 교수님이었을 것 같은데 다시 학생들 불러모았어요. 자, 지금 내가 똑같은 실험을 할 텐데 내가 명령을 안 내릴 거야. 응? 그 대신 너희가 손가락을 들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놓고 다시 한걸 꼽아갖고 손가락을 들고 싶은 생각이 드는 데는 어디냐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 어디 여기 뭔가 나왔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손가락을 들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고 실제로 손가락을 들어 하는 명령을 내리는데 일단 다르다는 거예요. 뭐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럼 얘가 신호를 주면은 얘가 이제 신호를 받아갖고 오케이 손가락에다 신호를 주면은 이게 뜨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손가락을 들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신호가 실제로 손가락을 들어라는 명령을 내리는 데까지 신호가 전달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1초쯤 걸릴 것 같았어요. 대충. 마이크로세컨드. 좀 너무 빠르게. 기대 속도아니에요? 전기 신호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빠를 수는 없습니다. 아주 용감하게 박재현 교수님 책 보지 마시고 찍어보세요. 몇 초쯤 걸릴 것 같아요. 여기서 손가락을 들겠다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 그 신호가 손가락을 실제 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뇌세포까지 신호를 전달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기서 손가락까지 한 1초 걸린다고 했어요. 0.2초 걸립니다. 0.2초. 0.2초. 근데 말이죠. 정말 놀라운 거는 마이너스 0.2초 걸려요. 마이너스 0.2초. 사람이 손가락을 드는 걸 보고 손가락을 들겠다는 마음을 가진답니다. 그게 실험 결과입니다. 자기를. 재미없으신가요? 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인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나왔냐면은 프로이드가 인간의 그 정신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실험적인 증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부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갈 건데요. 우리 안 의원님 졸리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컴퓨터라는 게 인간의 능력을 따라잡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따라잡는 순간 특이점이라고 이제 레이 커즈와이 그랬잖아요. 네. 그 시점이 언제 올 거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연산을 하는 유닛이 아니고 기억을 하는 유닛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기억을 하고요. 그 행동을 나중에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이 기억하는 유닛인 메모리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인 게 굉장히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좀 더 우리보다 성각자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3차 반도체 대전이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이제 원래 주제로 가는 건데 이게 이제 2017년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끝이 나기 직전에 그 화이트하우스에 있는 이런 기관에서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OSTP라고 하는 기관에서 리포트를 낸 건데요. 이게 이제 대통령에 대한 리포트라고 되어 있고 그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이제 롱텀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인슈할 거냐 이런 전략 보고서는 한 30페이지 되는데요. 그걸 누가 썼냐면 뭐 이런 사람들이 썼어요. 대부분 이제 반쯤은 교수님들이고 에릭 슈미트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더스트리 리더들이 이제 쓴 건데요. 이걸 읽어보면 저는 사실 이제 읽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나온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안 읽어보셔도 돼요. 왜 안 읽어보셔도 되냐면 여기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반이 중국의 부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아라. 그래서 오늘날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채용 정책이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이상한 사람을 주는 게 아니고 오바마 행정실에 만들어 놓은 전략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이렇게 물건 팔라고 특허 이슈 걸고 M&A 하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인력 유출 안 되고 심지어는 유학생도 받지 말고 이런 얘기 다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그거 되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보기에 중국이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억제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그 나머지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얘기가 이제 반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역시 이분들도 이제 온고이 짓이라는 건데요. 자기들이 이렇게 여태까지 미국이 어떻게 이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해왔나를 쭉 살펴보니 이게 연방정부가 대학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펀더멘탈 리서치 쭉 하게 하고 그럼 대부분 이제 트래시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똘똘한 게 몇 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걔를 딱 픽업을 해가지고 이걸 인더스트라이즈 해서 여태까지 이제 미국이 인텔도 만들어졌고 마이크론도 만들어졌고 하여 성공했다. 그런데 답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뿌리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 더 강화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게 도쿄대학에 한번 갔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학회를 하나 했는데 제목이 좀 특이하죠. 나노 일렉트로닉스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학회를 개최를 했는데 저는 5월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여기 와서 한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한 사람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들이 이제 보니까 일본은 사실은 이제 저 위에 우리나라는 사실 이 전자업계가 이 위에 시스템이 굉장히 세잖아요. 삼성,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이제 뭐 그 밑으로 갈 수가 없어갖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역삼각형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건데 일본은 반대거든요. 일본의 지금 소재, 장비 엄청 세고요. 반도체 완전히 맛이 같고 그 위에 이제 뭐 소니 이런 거 좀 있는데 별 볼일 없어요. 그래서 밑에는 강하고 위가 약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다시 리빌드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그러그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계단된 산하에 있는 뭐 전자 어쩌고저쩌고 협의회 뭐 그런 데다가 이제 미션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기관들을 벤치마킹을 해갖고 하여튼 일본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반도체 분야를 발전시키겠다. 그러던 전략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잘 된 거냐를 와서 평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 내가 왜 평가를 해줘. 그리고 진짜 그걸 만들어서 보여줄 리가 없는데. 당연히 그렇죠.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잘 만들었다는 걸 정부에 어필하려고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 불러 모아다 우리 이렇게 도장 받았습니다. 뭐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가지고 괜히 그냥 자리만 지켜주다 왔는데요. 불행하게도 그때 이제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일본의 어떤 R&D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이 민관이 어떻게 협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같이 갔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수준이 이렇습니다. 제가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회사도 그렇고, 연구소도 그렇고, 같이 가자고 여러 번째 건은 아무도 안 갔습니다. 저 혼자 가가지고 이제 듣고 와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태가 터지고 나가지고 다 끄집어내 보니까 이게 미리 준비된 거예요. 제가 디램 얘기를 이제 왜 끄집어냈냐면요. 제 생각에는 일본이 이렇게 우리의 반도체 산업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디램 산업을 너무 도미네이션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작년 올해 해서 디램 마켓 쉐어가 한 70에서 75%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앞으로는 미사일을 사람이 안 쏩니다. AI가 쏩니다. 근데 AI를 잘 동작을 시키려고 그러면 가장 핵심이 뭐냐면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아주 하이 퍼포먼스 메모리. 그게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AI가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억세스를 해야 돼요. 데이터를 엄청 많이 주고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저기 사람 뉴럴 네트워크를 모방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아주 성능 좋은 디램을 대량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 미국 마이크론은 아직은 잘 못 만들고 있고요. 삼성하고 하이닉스 잘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 CPU가 있으면요. CPU가 이제 디램 억세스를 데이터 주고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저기 그 병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폰 노이만 바틀렉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빨리 데이터를 만들어내도 내가 데이터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넓은 고속도로를 타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좁은 골목길을 타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썸하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게 칩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랑 주고받는데 병목이 있으면 그 칩을 여러 개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령 이게 CPU가 하나 있는데 칩을 이렇게 놨어요. 4개를 놓고 병렬로 동작을 시키면 괜찮은데 8개 좀 놔야 되겠어. 8개 놓을 자리가 없잖아요. 이 사면 딱 차지했어요. 그러면 이쪽 놓는단 말이죠. 이 거리가 달라갖고 얘는 빠른데 얘는 느려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를 만드냐면은 HBM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칩을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8개를 쌓아 올려가지고 그 안을 다 관통을 시켜갖고 이제 뭘 만들어놨는데 그런 걸 만들면 CPU 입장에서 딱 보면은 자기 주위를 뺑 둘러서 메모리가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비싸게 팔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 개발을 성공한 거는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밖에 없고 마이크론은 아직 못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D램의 기술 격차가요. 대개 한 하이닉스 삼성보다 한 6개월 뒤지고 마이크론은 하이닉스보다 한 1년 정도 뒤져왔거든요. 그래서 삼성하고 마이크론을 비교해보면 이제 1년 반 정도 격차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삼성이 여기 하이닉스가 있고 마이크론이 있고 여기 이제 찌지부리한 것들인데 신경 안 써도 돼요. 마이크론 플러스 엘피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뭐냐면 엘피다라는 회사가 그 일본의 제가 회사 다닐 삼성 다닐 때는 20년 전에는 일본에 6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NEC, 도시바, 히타치 등등등 저 말도 못 걸어볼 형님들이 있었는데 몽땅 다 망했어요. 언제 망했냐면 치킨 게임 할 때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치킨 게임 할 때 어떻게 해서 망했냐면 맞아요. 저기 제가 이 정치적이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선생님들이시니까요. 얼마 전에 저 박영선 장관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소저기업들이 중소기업 개발하는 거 안 써줘갖고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대기업들이 뭐 나쁜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최태원 회장이 차마 얼굴 대놓고 말 못하고 나가면서 집에서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몇 마디 했다가 또 뭐가 이걸 걱정하고 그랬잖아요. 박영선 장관 말이 맞습니다. 대기업들 나쁜 놈들 맞습니다. 근데요 맘만 맞아요. 왜 맘만 맞냐면 치킨 게임 할 때 D램 단가가 1달러였습니다. 삼성은 1.99달러에 만들었고요. 일본에서는 2.01달러에 만들었습니다. 2.01달러에 만들어서 당황했죠. 1.9달러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나부범죄 지었지 않은 거예요. 프레치고 나쁜 짓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오늘날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공과 과가 있는 건데 과한 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런 그 전쟁에서 진 회사들이 남은 잔당이 모여갖고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갖고 엘피다라는 회사를 다시 만들었어요. 몇 년 못 갔어요. 또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에 이제 마이크론에 흡수 합병이 돼가지고요. 이제 마이크론 엘피다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마이크론 재밌는 회사인 게요. 그 본사 아이다호 보이즈에는 저희 남자밭하고 마이크론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산 기지는 다 외국에 있고요. 그래서 그 엘피다의 히로시마 공장에서 이 AP를 생산하고 핸드폰 드라마 생산하고요. 그 핸드폰용 디램을 생산하고 저기 대만에다 공장을 지어놓고 요 말고요. 대만에다 마이크론 공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이 PC용 디램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피다 히로시마 공장에다가 2017년에 대규모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효과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냐면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결과를 보면은
삼성과의 기술 격차가 반년을 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마이크론이 원래 보이스에 R&D 조직이 있었는데요. 거의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LP다가 히로시마 공장에 R&D 조직이 있었어요.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R&D가 2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놀랍게도요. 삼성의 DRAM 개발 엔지니어보다 마이크론 DRAM 개발 엔지니어가 2배가 많습니다. 하이닉스는 삼성의 또 반에서 3분의 1밖에 없어요. 그 계기는 뭐냐면 마이크론 DRAM 개발 엔지니어가 하이닉스의 4배에서 6배라서 게임이 안 돼요. 그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있는데요. 이제 얘기 들으셨겠지만 EUV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코팅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래서 그대로 깎아내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찍고 덮고 찍고 깎고 찍고 이걸 반복하는 게 반도체 공정인데요. 그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제일 좋은 기계가 있어야지 아주 파인 패턴을 찍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이런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녀석 걸 쓰고 있는데 요게 이제 쓰는 빛의 파장이 193나노짜리를 쓰고 있고 요거 갖고 하여튼 뭐 더블 패턴, 인포더블 패턴 똑같이들 다 해가지고 요걸로 지금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이거 많이 싸져갖고 한 대 한 1,000억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요 다음 게 뭐냐 하면은 요새 이제 말 많은 EUV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그 빛의 파장을 팩시로 줄였어요. 얼마나 줄였느냐? 13.5나노미터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빛이 아니고 엑스레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골치 아파져요.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마스크가 있고 렌즈를 통해서 빛을 이렇게 집속을 하거든요. 나는 마스크를 내가 20나노짜리 패턴을 그려야 되면은 마스크는 100나노짜리 패턴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빛 통과시킨 다음에 집속을 해갖고 20나노를 줄이는 거거든요. 추선호각이라고 하는데 이 엑스레이는 빛이 렌즈를 구부릴 수가 없잖아요. 쭉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미러를 써갖고 집속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돼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 웨이퍼 표면에 이제 리즈너블한 이 프린팅 속도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아웃풋 파워가 400W가 나와야 되는데 저거 요즘 좀 좋아졌긴 하지만 초기 버전은 400W를 얻기 위해서 400kW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에너지 이피시가 0.1%예요. 그만큼 이 엑스레이가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비가 좀 비싸겠죠. 많이 싸져가지고 2,500원 정도 한대. 근데 요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 부재 설비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거 한 대를 잘 돌리기 위해서 부재 설비까지 다 갖추면 한 3, 4천 원 정도 들거든요. 이런 걸 한 10대쯤 깔아야 겨우 공장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 짓는데 막 몇십조 돈이 들어가는 거죠. 요걸 다 수입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요걸 가지고 삼성이 뭘 한다 그랬냐면 저기 이제 AP라고 하는 걸 만들겠다고 했어요. 여기 들어가는 CPU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AP를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가 TSMC죠. 대만의 TSMC고요. TSMC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저기 IDM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은 이 자기들 설계해서 자체적 칩을 만드는 게 아니고 뭐 퀄컴, 애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설계해서 여대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만들어진 일종의 이제 붕어빵 찍어내는 그런 공장이거든요. 엄청 비싼 붕어빵을 찍어내는 거죠. 그걸 이제 쫓아가겠다. 그래서 그런 걸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그 파운드리 시장 50%를 이제 TSMC가 지고 있는데 삼성이 지금 한 15% 정도 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끌어내려서 우리가 올라가겠다. 그래서 그걸 내놓은 게 이제 이 AP가 7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이걸 써갖고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공정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소위 EUV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을 딱 쥐었잖아요. 아까 공정이라는 게 찍고 깎고 씻고 찍는 거를 딱 쥐었고 씻을 때 뭘로 씻냐? 불산을 씻거든요. 불산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AP를 못 만드는 거는 물론 문제인데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P를 이렇게 갖고 오는 시장 규모가 아직 작아요. 지금 당장 양산도 많이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러면 삼성이 파운드리를 잘해요. AP 시장을 왕창 가져올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별로 안 높아요. 왜냐하면 그 AP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 애플이거든요. 애플 아이폰이 있잖아요. 아이폰 TSMC에서 만들어갖고 있는데 삼성은 잘 안 만들어갖고 왜 안 만들어갖고 있냐? 이거 있거든요.
갤럭시. 그러면 자기들 디자인을 줘갖고 칩을 만들어갖고 오는데 이 디자인이 혹시라도 조리 가면 같은 회사인데 물론 칸만을 찾다 그러지만 컴퍼니 넘어가면은 자기가 손해보는데 그래서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AP 마켓을 얼마나 먹어갈 것이냐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높아지겠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데요. 삼성이 빠르면 내년 초, 조금 느리면 내년 하반기. SK 하이닉스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좀 느리면 후년 초에 EUV를 써갖고 D램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옛날 같아서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D램은 싼 디바이스이기 때문에요. 저렇게 비싼 기계를 써갖고 싼 제품을 만들어내면 이거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이 웃기게 돼가지고 D램 값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과점 제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페크가 석유값 조절하듯이 이 새 업체가 잘 어떻게 하면은 결국 EUV를 써도 돈을 벌만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웃기는 세상이 온 건데요. 문제는 마이크론은 EUV를 안 쓰고 생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 기술차가 나옵니다. 비싼 공정을 써갖고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기술력이 모자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EUV 안 쓰고 만들 수 없느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든 간에 EUV를 써서 만드는 게 더 돈이 적게 든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마이크론 EUV를 써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쓰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개발한 공정에 의하면 안 써도 더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과 기술력이 우수한 겁니다. 마이크론 우수한 겁니다.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EUV 공급이 PR이 공급이 안 되었고 지금 조금 연구용으로 들어오는데요. 뭐 수출화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대량을 쓰일 때 일본 정부가 수출을 불허하면은 우리는 EUV 공정을 써서 D램을 못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마이크론의 마켓 쉐어가 왕창 올라가고 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이 D램 마켓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마이크론의 마켓 쉐어가 올라가면은 엄청 좋을 거 아니겠어요? 마이크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LP도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하고 아베 입장에서 합수 딱 했을 때 뒤로 음흉한 미소를 짓지 않겠습니까? EUV만 잡으면 우리 마이크론 LP다 돈 번다. 두 번째는요. AI가 D램을 필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냥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라 내셔널 시큐리티 아젠다로 갑니다. 그 중국이 사실은 반도체를 개발하기 시작한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의 뒤에는 군부가 있습니다. 군부에서 야 우리 한국에서 만든 D램 갖다가 미사일 쏘라는 말이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트럼프가 하여튼 콕 틀어막았는데 언젠간 올라옵니다. 네. 중국의 내수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국이 우리하고 달리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 소재업체하고 장비 소재업체를 다 한꺼번에 개발을 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 성능이 우리보다 좀 뒤질지는 모르지만 내수 시장을 만족할 만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게 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없는 와중에 우리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은 표현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난리가 났는데요. 아까 제가 인텔이 새로 만든 CPU를 보면 이게 D램 올리 시스템보다는 D램 플러스 옵테인 시스템 현재 5%쯤 성능이 뒤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성능이 5%의 갭이 없어지면 D램 마켓 자체가 없어집니다. D램 안 써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마켓 쉐어가 75%에서 50% 떨어질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D램이 없어진다.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죠? 그러면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5%를 무슨 수가 있어서 지켜야 돼요? 그럼 그 5% 무슨 수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 가진 게 뭡니까? 인력밖에 없어요. 인력밖에 없어요. 근데 또 훨씬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제일 똑똑한 인력 뭐 하죠? 의대 갑니다. 가서 플라스틱 서저리 하죠. 그 다음에 한의대 가고 약대 가고 그 다음 남은 찌끄러기가 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 남은 5%가 이제 서울공대 옵니다. 자연대도 좀 가고요.
그 5%의 가장 똑똑한 애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바이오 해갖고 네이처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거 왜 하는 줄 아세요? 노벨상 받으려고 혹시 해서 하는 겁니다. 정부가 드라이브 하는 게 노벨상 드라이브 하잖아요. 그거 해야죠. 우리 박재현 교수님 같은 분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안 하고 있고 그걸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연구이 따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태까지 논문을 583편을 출판했어요. 네이처 한편 쓴 사람보다 못한 친구 같습니다. 연구자단과 번역을 프로포즈를 내봐야 연구를 못해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선원표 총장 기억하시죠?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서울대학이 MIT의 피더 대학이 되면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근데 피더 대학, 인력을 공급한 피더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셨는데 아마 그분이 해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서울대학이 정확하게 MIT 피더 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처 바이오스 네이처 쓰려고 하면 MIT 가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그거 하고 네이처 써서 서울대학 교수로 오고 똑똑한 애 뽑아갖고 또 보내서 하고 이 악순환의 사이클에 들어가 있고요. 그냥 저같이 이제 이 서울대학 나온 천안 것들은 그냥 천안 이런 거나 하고 돈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정보도 못 받고 학교 안에서 이러니 그 인력 수급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를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 서울대들은 제일 똑똑한 머리가 꽝창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삼성 SK하이닉스 가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채우고 뭐 장비업체도 가고 소지업체도 가가지고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그 5%의 마진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돼요. 저희 안주연구소에 이제 그 교육 현황인데요. 일반 사람들을 받아다가 교육을 시켜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2, 3년 전만 해도 신청한 사람 다 교육을 시켰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2배가 교육생이 늘어났는데 신청자는 10배로 늘어나가지고 이 신청한 사람의 한 20%가 교육을 못 시켜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건물이 너무 넓고 시설이 너무 넓어가지고 도저히 수용을 못합니다. 지금 4,000명이 신청하는데 600명밖에 교육을 못 시켜요. 제가 반도체연구소장 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막 떠들어가지고 관심들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반도체연구소를 가보면은 이제 건물 기둥에 막 금이 가려고 해요. 저도 지금 겁나 죽겠어요. 저거 만약에 사고 나가지고 누구 학생 하나 죽으면 저희 반도체는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원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종호 소장하고 둘 다 이리 뛰기 잘 뛰어가지고 하여간 뭐 과기정통부, 산업부, 뭐 교육 온 것까지 다 얘기했어요. 요번에 아시죠? 추경해가지고 돈이 그냥 사방에서 헬리콥터로 마구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얹어 보려고 여기 대전에 나노팩 900억 갔어요. 여기 수원에 특화팩 450억 갔어요. 저희 반도체 공동연구소 빵원 났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메이저 인더스트리를 서포트해야 되는 것은 대학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교육부는 반도체 연구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낙동강 오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이제 이런 기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옳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에서 모든 각계 각층에서 이를 좀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정말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식이 먹고 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